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직으로 재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국에 정착해서 일을 하게 된 지 벌써 5년 차가 넘어가네요. 처음에는 서로 신경 쓸 일 많고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한국의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다소 낯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면서 비록 고국 생활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외롭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살뜰하게 챙겨주는 주위 동료들 덕분에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생활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으나 제 삶을 괴롭게 하는 좋지 못한 사람들 역시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 어느 곳에나 사람 사는 곳이라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비교적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운이 따르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애석한 것이 하필이면 제 속을 뒤집었던 사람들이 결혼으로 맺어졌던 인연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람 안심하게 만들어놓고 뒤에서는 나 몰래 이런 짓을 벌여? 어떻게 가족의 한통속이 돼서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당신이야말로 가족끼리 이렇게 서운한 소리 계속 할 거야? 내 부모면 당신한테도 부모인데 이게 그렇게 못할 짓을 한 거냐고. 저 나름대로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과 평생 가족으로 지내게 될 결심을 하게 되는 일이니 저도 저 나름대로 따질 것 다 따져보고 고려할 것 고려하여 결정한 일이었는데 참 사람만큼은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결혼 때문에 그런 복장 터지는 일들을 겪게 될 줄도 몰랐고요. 잘해주면 그만큼 고마워하고 되돌려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해준 것 이상으로 더 뜯어내려고 눈이 벌게지는 사람들도 있죠. 이래서 어르신들께서 친구도 골라서 사귀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대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셨나 봐요. 저는 그래도 제가 스스로 선택하여 결혼을 통해 한 가족이 되었으니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과도 정말로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아깝지 않게 생각하며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애석하게도 그쪽은 저를 그렇게 대우해줘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뭐 사실 흔한 이야기죠.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사람 따로 있고 당연하다는 듯 받아 챙기는 사람 따로 있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알맹이 없는 쭉정이는 아니거든요. 한두 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매번 그런 대우를 받아가며 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제가 잘한 거 맞나 한번 봐주세요.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몇 년 전 귀국해서 이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죠. 아버지께서는 사업 문제로 해외에 드나드실 일이 많으셨고 어머니는 저처럼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오셨어요. 저와는 같은 분야를 전공하셨으니 제게는 업계 선배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릴 적부터 친정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각자의 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집에서 따로 저희 남매를 돌봐주시는 분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게는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5살 터울의 오빠는 어릴 적부터 또래보다 키도 훨씬 크고 발육 상태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에도 소질이 있는 한마디로 팔방미인이었죠. 다소 얌전하고 나이에 비해 차분한 편이었던 저를 오빠가 어릴 적부터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 남매 둘끼리 남겨져 있는 시간도 많았고 지금에서야 어른이 되었으니 5살 차이가 그리 대단치 않게 생각되지만 잘할 때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뜩이나 저는 또래에 비해 왜소한 편이었고 오빠는 또래 중에서도 머리 하나는 컸으니 5살 나이 터울에도 오빠 눈엔 제가 한참 꼬꼬마처럼 보였을 거예요. 바쁜 부모님들께서 항상 싸우지 말고 남매끼리 우애 있게 잘 지내라는 말씀을 부탁하시곤 하셨으니 오빠 나름대로는 어린 동생인 저에 대한 책임감도 컸을 겁니다. 저 역시 바쁜 부모님보다는 오빠에게 의지할 일이 많았으니 어릴 때부터 오빠 말을 더 잘 따르는 편이었어요. 사실 사춘기 접어든 남자아이들이 어린 동생 돌보는 게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오빠는 싫은 티 한 번 내지 않고 항상 손 많이 가는 어린 여동생을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해외 명문 대학교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게 되셨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함께 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역시 이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도 해외에 일이 잦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거처를 해외로 옮기는 일이니 두 분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항상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 우리 태희 제대로 신경 써주지도 못했는데 엄마 아빠만 일 때문에 아예 외국에 머물게 되면 얼굴 보기도 훨씬 어려워질 거고 너희 입장에서 갑자기 친구들과 떨어져 지낼 생각하면 내키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희한테도 어릴 적에 이런 경험 해보는 게 결코 앞으로의 인생에 실이 되진 않을 거야. 엄마 아빠도 그동안 많이 신경 못 쓴 만큼 우리 가족들 위해서 최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 공부도 운동도 만능인데다 그 덕에 교우들 사이에서 인기인이었던 오빠는 물론 저 역시 어린 나이에 외국 생활을 결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제 나이가 고작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당연히 언어도 다른 미지의 세계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에 결국 엄마 아빠 손을 꼭 붙잡고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외국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엄마가 교수로서의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셨지만 오히려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바쁘게 연구원 생활하실 때보다 시간적 여유는 더 있는 편이었어요. 한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셨을 때도 워낙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으셨던 엄마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정적인 교수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 떠나오기 전 부모님 다짐대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쁜 한국 생활보다는 학교도 일찍 마치고 서울이라는 대도시와는 달리 다소 즐길 것이 없고 심심했던 그곳에서는 휴일에 당연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죠. 비록 외국 생활 초반에 새로운 학교의 친구들과 아직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주눅드는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든 저 그곳 생활에 적응시키겠다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부모님과 오빠 덕에 저 역시 차츰 그곳이 마음에 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구원으로서의 장래를 꿈꾸게 된 건 역시 그 시기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결정하게 된 일이었어요. 특히 이미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어머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죠. 워낙 타고나길 부침성이 좋았던 오빠야 딱히 적응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영화가 서툴었을 텐데 특유의 부침성으로 친구들을 잔뜩 만들어 온 오빠였어요. 아무래도 서양에서는 왜소한 동양인 남성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드물지 않거든요. 물론 저희 오빠 성격에 그렇게 당하고 있을 사람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오빠도 신경이 쓰였는지 학교 다니면서 풋살이나 아이스하키를 비롯한 과격하게 몸쓰는 운동을 즐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또래에 비해 발육이 좋았던 덩치가 더 우람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한 덩치하는 오빠 덕에 저 역시 비교적 수월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요. 저희 남매가 학창 시절을 해외에서 보내긴 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취업 비자로 나가 있던 것이었지 이민을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취업할 무렵에 그곳에서의 생활을 계속할지 한국으로 들어가서 직장을 찾을지 고민하던 끝에 제안해주신 조건이 더 좋았던 한국에서의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근 10년 만의 귀국이었어요. 물론 그 중간 방학 때 짧게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친척집에 방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오빠의 사업이 한국과 직접적으로 수출입을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 문제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그 영향도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래도 태중이가 여기랑 한국을 오가고 있으니 태희랑 가끔씩 얼굴도 볼 수 있을 거고 아무래도 아무도 없는 태희 혼자만 들여보내는 것보단 훨씬 낫겠지. 그래.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한국에 있는데 엄마 아빠도 한 번씩 들어가기 더 편할 거고. 다 큰 딸 자식인데도 아무래도 부모님 눈에는 혈혈단신으로 고국으로 돌아가 취직하겠다는 딸 자식이 영 믿업지 못하셨나 봅니다. 그나마 한국에 자주 가는 오빠 덕에 시름을 더신 부모님이셨어요. 한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나홀로 오랜만에 한국 생활하느라 외로움 타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먼저 귀국해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에게 듣기는 했지만 한국인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일이 워낙 많았습니다. 직장생활 적응하느라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긴장이 스르르 풀려 자느라 바빠 외로울 틈도 없었습니다.
저 한국 들어온 이후로 처음 한국에 출장 온 오빠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야, 태희야, 너 왜 이렇게 얼굴살이 내렸어? 취직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일이 그렇게 힘들어? 아니야. 일 자체는 나쁘진 않아.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내가 아직 긴장의 끈을 못 놓쳐서 그런 거겠지. 외국 생활 오래 해서도 항상 가족들과 같이 지냈으니까 의식을 못 했었는데 막상 직장에서 한국어 쓰려니까 말 실수하지 않을까 괜히 더 긴장되기도 하고. 그럴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지. 원래 머리 많이 굴리면 칼로리 수업이 장난 아니거든. 그렇게 아기새 먹이는 어미새처럼 부지런히 저 먹이는 오빠 덕에 며칠 포식하고는 오빠는 또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지칠만 하면 오빠가 한 번씩 들어오고 가끔은 부모님께서도 짬내서 함께 들어오셔서 오랜만에 하는 고국 생활임에도 가족들에게 크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 제 일에 적응이 되기 시작하자 저 역시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통해 가입하게 된 동호회 생활 등으로 나름대로 한국 생활을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역시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동호회였어요. 아무래도 출사를 나가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한국인이라고 해도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외국에 나오게 되었다 보니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출사는 즐거웠어요. 직장생활 외에 가장 자주 보는 사람들이 동호회 회원들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도 남편은 특히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 고국으로 건너온 제게 친절히 대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태희씨, 저 반대편 쪽에서 궁궐 쪽 내려다보면 사진이 훨씬 예쁘게 나와요. 다음에 저랑 따로 한번 나오실래요? 아, 그럴까요? 남편이 제게 아주 사심이 없지는 않다는 것 정도는 눈치챘지만 저도 남편 인상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로 몇 번 얼굴을 보고 식사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만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유학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태희 씨 부러워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한 것도 그렇고 가족들 다 그쪽에 있는데도 자기 미래 위해서 과감하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것도 그렇고 태희 씨는 참 용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일하기에 가장 환경이 좋은 것 같아서 온 건데요, 뭐. 남편은 해외 경험이 많은 저를 다소 부러워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만 계속 학교 다니고 환경이 여의치 않아 유학을 하지 못했다고 하니 외국 생활 오래 한 저에 대한 동경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유학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국 생활과 차이는 없지는 않지만 어딜 가나 다들 사람 사는 곳인데 막상 가서 살아보면 결국은 평범한 일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남편이 동경하는 것만큼 대단히 멋들어진 생활까지는 아니었지만 저 역시 가족들과 많은 추억을 쌓은 곳이기에 이런 이야기 주고받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또 저희 어머니께서 연구원이라는 것도 신기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셨거든요. 아무래도 그 연세에는 여자분이 지금껏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게다가 본인 전문 분야가 있으셔서 연구원 생활을 하셨다니 아무래도 태희 씨도 어머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항상 일하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엄마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저희 엄마가 제 삶의 가장 큰 길라잡이셨습니다. 결혼 이후로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고수하는 생활 방식도 그러하셨고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 부모님께서는 IMF 이전까지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가세가 기울어서 제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사업을 정리하시고 지인분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셨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살림을 도맡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유학을 소망했음에도 유학을 가지 못했던 것은 한번 집안이 휘청거린 이후로 가세가 기운 것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듯 서로 자라온 배경에 차이가 있다 보니 남편이 제 자라온 환경과 저희 시부모님을 더 부러워했을 거예요. 오빠가 간간히 출장으로 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다른 가족들 없이 홀로 한국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허전하다고 느껴지는 시간에는 곁에 있던 남편에게 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친척분들이 계신다곤 하지만 십수년 만에 보는 분들이 솔직히 그리 편하게 여겨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서로 잘 지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직장 동료들에게 가슴속 깊은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급속도로 가까워진 남편과 다소 이르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것 역시 그래서일 겁니다. 그래도 계절은 한 번씩 다 겪어봐야 하지 않겠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싶다. 처음 저희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걱정스럽게 말하던 오빠였어요. 오빠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스러웠겠지만 저러고 대책 없이 결혼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혼자 지내고 있으니 그만큼 저를 더 신경 쓰는 남편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지는 못했거든요. 그 누구보다 제가 외롭지 않게 하려고 정성을 쏟는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정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귀국 초반보다 오히려 직장 생활에 차츰 익숙해져 갈 무렵 외로운 감정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한국 생활 적응한다고 다소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실감하지 못했던 것이 생활이 안정되고 나니 감정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도리어 외로움을 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를 채워줬던 남편이었으니 더 쉽게 마음이 갔겠죠. 이렇듯 홀로서기를 한 한국 생활에 버팀목이 되어주었다는 제 설명에도 오빠의 노파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를 한참 어린 아이처럼 바라보던 오빠이니 이해는 갔어요. 일단 오빠가 그 사람 한번 보자. 만나보고 그리고 다시 얘기해. 그렇게 오빠가 먼저 부모님보다 먼저 남편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들어와 있을 때 오빠에게 남편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오빠의 저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첫 만남에서부터 남편은 오빠 앞에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오빠 키가 190이 넘습니다. 거기다 미국에서의 학창시절 내내 온갖 스포츠를 섭렵한 탓에 아주 기골이 장대했어요. 그리 키가 크지 않은 남편이 곁에 서면 왜소해 보일 지경이었죠. 결혼 상대자의 친정 오빠라는 사람이 보통 덩치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남편도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형님 풍채가 아주 좋으시네요. 너무 보기 좋으십니다. 자기 딴에는 저희 오빠한테 칭찬한다고 한 말인데 제가 봐도 오빠한테 좀 겁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 오빠가 덩치는 커도 아무 이유 없이 사람한테 화내는 사람도 아니고 알고 보면 다정한 사람인데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이후로 저희가 결혼해서 지내는 동안에도 오빠 앞에서는 쉽게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오빠, 어때? 사람이 예의 바르고 괜찮아 보이긴 한데 근데 주눅든 티가 너무 나더라. 남의 집 귀한 딸내미 달라는 사람이 너무 패기가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사람 한 번 보고 알 수 있나 뭐. 그러지 말고 잘 좀 봐주라. 오빠가 도와줘야 나중에 엄마 아빠 오시고도 내가 할 말이 있지. 귀한 여동생 뺏어가는 도둑놈 같아 보였는지 오빠에게 썩 좋은 반응이 돌아오지만은 않았습니다만 오빠 성격에 정말로 제 곁에 붙여놔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보다 더 단호하게 대처했을 걸 알기에 그만하면 되었다 싶었습니다. 한번 결정하고 나니 결혼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까지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양가 상견례도 끝나고 나니 금세 결혼 날짜가 잡히더라고요. 내가 우리 태희 이렇게 빨리 시집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혼자 한국 데려온 게 잘한 건가 싶다. 오빠도 그러더니 아무래도 부모님께서도 축하보다는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았어요. 태희야, 너희 신혼집 말이다. 우리가 서울에 있던 아파트 아직 처분 안 했던 게 있거든. 그거 네 명의로 돌렸으면 하는데. 갑자기요? 그거는 오빠랑도 상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초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결혼이었고 선뜻 부모님께서 신혼집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할 줄은 예상치 못했기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재산이면 당연히 오빠랑도 상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네 오빠하고는 당연히 벌써 얘기해봤지. 네 오빠가 먼저 그러자고 하더라. 네 오빠야 네 일이라면 아까운 게 없는 애잖니. 제 연구원 연봉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서울 아파트 값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전세를 고려하고 있던 상황에서 선뜻 그리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집 문제로 한창 씨름을 하고 있었기에 저희 부모님 의사를 전달하자 남편 역시 반색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크게 도와주실 거라고는 기대 못했는데 장인어른 장모님께 정말 큰절이라도 해야겠어. 그렇지? 엄마 아빠 덕에 진짜 큰 고민 덜었어. 다행히 시부모님도 다행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사돈네에게 감사해서 어쩌니? 아무리 자식 일이라도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곧 저희 결혼해서 들어가게 될 신혼집을 처음 보고 시어머니 눈이 튀어나올 듯 커다래졌습니다. 세상에, 생각보다 평수도 더 넓고 방 개수도 많네. 아무래도 오빠랑 저 자식 둘과 네 식구가 함께 지내던 곳에 신혼부부 둘이 들어가게 되니 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수입이 그 당시에도 적지 않았다 보니 수십 년 전에 마련했던 아파트의 가치는 그새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있었습니다. 와, 한국 아파트 값 진짜 무섭더라고요. 정말로 저희 친정부모님 도움 아니었다면 저희 부부 능력만으로는 이 정도 집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죠. 솔직히 엄두도 못 낼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정부모님께서 선뜻 제게 내어주셨다고는 하더라도 양심이 콕콕 찔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되는 걸까 싶어. 지금 시세로 환산해보니까 집값이 진짜 보통이 아니던데. 엄마 아빠가 해줄만 하니까 해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일한다고 우리 딸한테 신경도 많이 못 써줬는데 시집 갈 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양하지 말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받아. 알았어? 부모님에게 면목이 없으면서도 솔직히 좋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당연히 넉넉하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잖아요. 부모님 덕에 큰 고생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 수월하게 해결하게 된 만큼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더 잘해드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결혼하고 본격적으로 부모님이 제게 명의를 돌려주신 신혼집에서 지내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에 지내던 집이기도 했으니 집 곳곳에 예전 가족들끼리의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했고요. 남편도 더없이 기뻐 보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 결혼해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서 처음 집에 자기만의 공간이 생겼다고 했거든요. 당신도 가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에 방이라고는 두 칸뿐인데 내 방이라는 게 어디 있었겠어. 안방은 부모님 쓰시고 작은 방은 형이랑 둘이서 썼으니까 평생 내 방 한 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러니 제가 남편 개인 공간으로 방 하나를 서재로 꾸며주었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만면에 활짝 웃음을 띠고 기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세상에, 태희 씨 정말 고마워. 나 이런 데서 4시간 보내고 취미생활을 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태희 씨 덕에 그 꿈을 다 이루네. 저희 필요에 맞게 새로 단장한 저희 집에 와보시고 시부모님 역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정식이가 장가 가서 이렇게 잘 갖추고 살 줄은 몰랐네. 집도 널찍하고 예쁘게 참 잘 꾸며놨다. 어라? 근데 남는 방까지 있네? 저희 부부 함께 사용하는 안방에 남편 개인 공간으로 꾸며준 서재 외에 제가 쓰는 방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방 하나가 남았어요. 그 방의 용도는 이 집 들어오기로 하면서부터 미리 결정해 두었습니다. 거긴 손님방으로 쓰라고요. 오빠가 한국 들어올 때마다 호텔에서 지내던 게 신경 쓰였는데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고 부모님도 좀 더 편하게 오가실 수도 있고요. 친정 식구들 도움으로 일이 좋은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 당연히 제 사고가 제 친정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말에 좀 떨떠름한 표정이 된 시부모님 얼굴을 보고 나자 아차 싶어 황급히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저희 집 오셔서 한 번씩 주무시고 갈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럼. 아유, 잘했어. 당신들까지 끼워드리자 그제야 표정이 풀어지시는 것을 보고 저 역시 기분이 좀 요상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시어머니셨어요. 내 평생 이런 집에서 지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유, 이게 평당 다 얼마야? 너무 대놓고 돈 얘기만 하시니까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제 능력으로 했어도 그럴 텐데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걸 마치 사돈인 시어머니께서 탐내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건가 싶어 자중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 눈치를 살펴보는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 사업 잘못되고 집 줄여서 이사 오던 날 우리 엄마가 진짜 많이 우셨거든. 아무래도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셔서 그런지 식구들 중에서 집에 대한 애착이 가장 크셔서 더 아쉬움이 남으신가 봐.
남편의 설명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집에서 아들 신혼살림 시작하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이 당신 신세 한탄만 한참 하다 가신 시어머니한테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 시부모님이 여러 차례 저희 집 손님방에서 머무르고 가시곤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과 시댁 간의 거리가 차로 15분밖에 되지 않으니 다소 시간이 늦었다 한들 집으로 돌아가서 주무시지 못할 이유가 되진 않았는데도 말이죠. 아유, 욕실에 스파 기능도 있더라. 얘, 나 피부가 좀 매끈매끈해진 것 같지 않니? 아들 신혼집에 갑작스레 쳐들어와서 호캉스라도 온 것처럼 행동하시는 시어머니 탓에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시부모님 주무시고 가셔도 된다는 소리도 어느 정도 인사치레긴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처럼 저희 집에서 자고 가야 할 만큼의 먼 거리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거참, 사람이 점잖지 못하게. 호들갑 떠는 시어머니를 나무라면서도 당신도 똑같이 따라오셨으니 시아버지라고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결혼해서 가족관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평생 나무로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어쩌다 한 번씩이면 또 몰라도 기회만 되면 저희 집으로 오시려고 하는 시부모님이 어찌 편할 수가 있었겠어요. 시부모님 한 번 오실 때마다 식사부터 시작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아직 저희 부부는 신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낯선 사람들에게 내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딱히 그런 자기 부모님을 제지하지 않는 것도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제가 제 입으로 먼저 시부모님께 오시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남편이 자기 부모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제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게 맞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결국 저도 대놓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경식씨,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버님, 어머님 댁 두고 신혼인 아들네 집에 이렇게 며칠씩 머무르시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 뭐, 그렇지. 내가 잘 말씀드려서 금방 돌아가시게 할게. 저번처럼 말로만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드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 알았어. 제가 이미 몇 번 불만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남편의 태도에 아예 대놓고 못을 박았어요. 그때 눈치를 채야 했는데 저한테 다정한 사람이니 당신 부모에게도 다정해서 차마 모진 소리를 잘 못할 거라고 그리 여겼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근무하던 연구소에서 한 달 일정으로 미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연차는 많지 않았더라도 아무래도 제가 현재 경력이 있다 보니 우선적으로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사 고과에도 상당히 유리한 파견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결혼했으니 제가 가고 싶다고 한 달이나 남편 동의 없이 떨어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딴에는 망설이다 어렵게 말문을 떼었어요. 그런데 단박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었어요. 당연히 가야지. 앞으로 당신 승진에까지 영향이 있다며. 남들은 이런 기회에 얻지 못해 난린데 기회가 주어졌으면 당연히 가야지. 당신, 나 이렇게 오래 집 비워도 정말 괜찮겠어? 나 정말로 갔다 와도 돼? 지금 무슨 소리라고 있어. 이 사람이 설마 내가 당신 출세길 막으려 들겠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엄청 좋아하시겠다. 파견 나가기로 한 지역이 저희 부모님 거주하시던 곳과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해주니 저도 고맙더라고요. 아무리 제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마워, 여보. 나 진짜 잘하고 돌아올게. 가서 죽어라 일만 하지 말고 여유 시간에는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지내다 와. 가뜩이나 이 집 균양받고 두 분께 면목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 생기게 돼서 오히려 잘 됐다 싶네. 저 역시 기분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당분간 미국에 머무르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시는 부모님이셨어요. 너무 잘 됐다. 이제 시집까지 보내놨으니 아무리 내 딸 집이라도 쉽게 찾아가기 어렵고 우리 딸이랑 이렇게 길게 있을 날이 있겠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이라니? 마침 엄마도 올해 안식년이고 너희 아빠도 급한 일들 해결돼서 좀 여유 있으니까 오랜만에 가족끼리 같이 여행도 가고 재밌게 보내보자. 그래요, 엄마.
하루하루 출근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만 두고 가서 좋은 시간 보낼 거라 생각하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신나는 기분까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이거 장아찌랑 김장김치 진공 포장한 건데 가서 사돈이랑 맛있게 나눠 먹어. 어머니, 뭐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출국하는 며느리 편에 한국 음식 생각날까 준비됐다며 바리바리 들려주시는 시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자주 저희 집에 머무르려고 하셔서 솔직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일이 대접을 받으니 죄송하다는 기분도 들었고요. 다녀와서 두 분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식구 네 가족 모두 모여 보내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평일에 파견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마다 근교에 풍경 좋은 곳 가족들과 여행 다니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너 평일에 일한다고 바쁜데 주말마다 이렇게 돌아다녀도 괜찮아? 엄마, 온 식구들이 이렇게 주말에 여행 다닐 생각하면 평일도 막 기운이 난다니까? 엄마 말 맞다나 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역시 오랜만에 미국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동생 덕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대야, 실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나 조만간 한국으로 아예 들어가게 될 것 같아.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좀 더 키우려면 한국 쪽에 거래를 더 많이 터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는 거기 너희 식구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그럼. 엄마 아빠가 서운하셔서 그렇지. 나야 오빠랑 가까이 살면 너무 좋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기쁜 소식에 더욱 기분이 좋아졌어요. 항상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오빠와 고국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니 천군 마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쏜새같이 흘러갔습니다. 직업적으로 제게 득이 된다는 점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솔직히 그보다 가족들과 여행하면서 서로 간의 깊은 이야기 나누며 귀중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더 의미있게 느껴졌어요. 특히나 오빠와 함께 오르는 귀국길이 참 즐거웠습니다. 오빠랑 이렇게 비행기 같이 타니까 정말로 오빠가 한국 들어오는 실감이 난다. 그래? 아마 나도 너 거기 없었으면 아예 들어갈 생각까지 못했을 거야. 일이 서로 의지가 되는 남매지간이라니 다정한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오빠, 아직 예약한 집 입주 날짜 좀 남았다고 했지? 그동안 우리 집에 있어. 손님방도 잘 정리해뒀으니까 지내기 불편하지 않을 거야. 아이, 내가 신혼부부 사이에 눈치 없이 끼는 거 아니야? 그러라고 만든 방인 걸 뭐. 그리고 솔직히 그 집에는 오빠 지분도 없지 않지. 지분은 무슨. 알았어. 며칠만 신세 좀 질게. 그렇게 저와 귀국하는 날부터 며칠간 저희 집에 머무르기로 한 오빠였습니다. 태야, 일단 너 먼저 집에 가 있을래? 오빠는 사업 때문에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잠깐 들렀다 가야 할 것 같아. 알았어. 빨리 와, 오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남편 얼굴 볼 생각에도 들떴고 남편에게 제 사랑하는 오빠가 귀국하게 되었다는 깜짝 소식을 전하게 된 건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활기차게 집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어요. 여보, 나왔어. 왔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당연하게 가장 먼저 보게 될 줄 알았던 남편 얼굴보다 다른 얼굴을 먼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안방에서 태연하게 방문을 열고 나오는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아니, 어머니 저희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왜 저희 안방에서 나오세요? 미처 당황한 감정을 숨기지도 못하고 더듬더듬 묻는 저를 천연덕스럽게 바라보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곧 큰 기침 소리가 나더니 안방에서 시아버지까지 나오시는 걸 보고 심상치 않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저 없는 동안 저희 집에 지내게 계신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저희 집에 손님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어떻게 아들 내외 안방에서 나오면서 저렇게 당황한 기색이 하나도 없다니. 도리어 제가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그제야 서재 쪽에서 남편이 헐레벌떡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왔어? 피곤하지? 일단 저녁부터 먹을까? 아니 여보,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만나는 남편인데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눈치를 한번 보고는 살살 웃으며 말하는 남편이었어요. 내가 진작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금방 알게 될 텐데 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로 했어.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에 저와는 단 한마디 논의도 없이 자기 부모와 같이 살기로 했다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시나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당신 멋대로 이런 일을 결정하는 게 어딨어? 당신도 여기 가족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이 지내면서 결국 우리 식구가 당신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같이 오순도순 잘 살면 좋은 거지. 안 그래? 어차피 집도 넓고 방도 남잖아. 지금 그게 문제야? 어떻게 같이 지내는 집 관련한 문제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 혼자 결정할 수가 있냐고. 여보, 그렇게 말하면 나 서운하다. 내 부모면 당신한테도 부모님인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우리 이렇게 좋은 집에서 호강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자식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으셨겠어. 차마 부모된 입장으로 먼저 말씀을 못 하시니 내가 모시고 온 거야. 당신도 당신 부모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다 왔잖아. 당신도 내 입장 이해하지? 순간 제 귓구멍이 어떻게 잘못된 건가 싶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개소리에 불과한 말을 제 일방적인 인정의 호소에 늘어놓고 있는 남편 꼴을 보자니 저 인간이 정말 미쳤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그런 제 자식 새끼 개소리에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시부모님들은 또 어떻고요. 사람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당신 아들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간 집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전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제 앞으로 증여해 주신 집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쩌시겠어요?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그 꼴을 제가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였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애초에 나 장기 출장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저놈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반색을 했는지 출국하는 제 손에 반찬 나부랭이 들려보내며 저희들끼리 뒤에서 저 몰래 낄낄거리며 무슨 작당을 했을지 뒤늦게 그 생각이 드니 배신감에 복장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신뢰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를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과 한 집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있겠어요. 방금 남편이 제게 한 짓거리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평생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제게 절대로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저를 이토록 배신한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단전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담아 저는 그놈의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아이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왜? 한 대 쳐맞으니까 이제야 정신이 좀 돌아오냐? 아까부터 말 같지도 않은 정신 나간 소리만 늘어놓길래 아예 미친 건가 싶었더니 정신이 좀 돌아와? 이 염치도 없는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네 멋대로 네 부모를 끌고 들어와. 여기가 네 집이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 입 다물어요. 아들놈이 이렇게 정신나간 소리라면 부모된 사람으로서 아들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들을 왜 안방에서 기어 놓아놓고 어디서 큰 소리를 쳐요? 제 일갈에 시부모님의 얼굴 역시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꼴에 창피한 줄은 아는 꼴이 더 열받더라고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무리 이 상황이 당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그러자고 폭력을 써? 너 지금 한 짓거리 겨우 뺨 한 대로 끝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남편이란 놈이 내 재산 당연하게 갈취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걸 지 부모 앞에 갖다 바치는 꼴을 보고 어느 누가 화를 안 내? 지척에 사는 시부모 뺀질나게 손님방 꿰차고 있는 것도 죽을 노릇인데 어디 감히 우리 집 안방을 네 놈 마음대로 내줘? 이 집 들어올 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맨몸으로 들어온 놈이 네 놈이 이 집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당신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이따위 집 버려놓고 나를 무시한 게 아니야? 너 같은 새끼를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더니 이렇게 없는 일만 못한 놈인 줄 알았으면 너 같은 놈이랑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았어. 네 놈하고는 이걸로 끝이니까 네 부모 데리고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나하고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럼
이따위 개짓거리 벌일 때 이혼당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지금 시부모 네 집 들이기 싫다고 내 아들이랑 갈라서겠다는 거야? 이혼이라는 제 말에 저 구질구질한 빈대 셋이서 눈을 까디집고 저한테 달려드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구나 싶더군요. 지금 원인 제공한 인간들이 누군데 감히 제 앞에서 눈을 저렇게 치뜬답니까? 그때였습니다. 왜 현관문이 열려있어, 태희야? 형님, 여기 무슨 일로... 볼일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온 친정오빠였습니다. 오빠 얼굴을 보자마자 분한 마음이 이내 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서러움에 펑펑 울음을 터뜨리며 오빠에게 외쳤습니다. 오빠, 저 미친 인간이 우리 집 안방을 집 부모한테 내줬어.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 오빠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집 문단속도 안 되어 있는 곳에 들어와 보니 동생의 남편과 시부모라는 작자가 저를 잡아먹을 듯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러움에 울며 하소연하는 동생이라니. 순식간에 오빠 역시 분노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 새끼 아무것도 없는 놈을 걷어줬더니 감히 이딴 식으로 내 동생 뒤통수를 쳐? 형님, 그게 아닙니다, 형님. 가뜩이나 저희 오빠를 두려워하는 남편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오빠의 성난 얼굴에 시부모 얼굴도 사색이 되었어요. 기골이 장대한 오빠가 분노로 씩씩대고 서 있으니 그들 입장에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태희가 한국에 친정 식구 하나 없이 혼자 있다고 만만하게 여기고 이따위 짓을 벌인 거지? 이 괘씸한 인간들이 감히 내 동생을 울려? 형님, 이것 좀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저희 오빠 한 손에 공중에 휙 치켜 올려진 남편놈이었어요. 목덜미를 쥐어잡혀서 숨이 막혔는지 캑캑거리는 꼴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저놈 부모까지 합쳐 셋이서 조그만 저 하나 둘러싸고 누나를 부라리더니 저희 오빠 한 사람 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버린 비겁한 모습에 혀를 쯧쯧 찼습니다. 분노한 오빠의 소나기에 남편놈 먼저 집 밖으로 패대기 쳐졌습니다. 시부모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이고 사돈총각, 이거 좀 놓으시게. 이 거지 새끼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설쳐? 사람 셋 집 밖으로 내던진 것으로는 불이 풀리지 않은 모양인지 씩씩대던 오빠가 남편 짐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놈, 염치도 없는 놈. 아이고 형님. 그렇게 오빠의 우악스러운 소나기에서 남편 옷가지며 물건들이 그야말로 아작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 옷 중 가장 고가인 단 한 벌뿐인 명품 전장이 찢길 때는 남편 놈 절규가 아주 들을만 했습니다. 니들 전부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감히 내 동생 건드려놓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내 인생 걸고서라도 니들 아주 제대로 짓밟아 놓을 테니까. 살면서 저희 오빠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저도 처음 봤어요. 먼저 상대방이 시비를 걸지 않으며 싸우는 일도 일절 없던 오빠였습니다. 그런 오빠가 저리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저 괘씸한 인간들 안 나가겠다고 뻗대고 버텼더라면 내가 저것들을 내칠 수 있었을까 싶어 고맙고 서러운 마음에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태희야. 오빠가 저것들 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남편놈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저 대신 그것들을 제대로 손봐준 오빠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안도감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오빠가 등장해준 것이 정말 천운이었어요. 남편놈에게는 수억 원대의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주거침입 신고 역시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CCTV에 제가 출국한 이후로 짐을 옮겨 이사 들어온 정황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있어 혐의는 쉽게 입증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부 바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저들이 바보라 거기까지 차마 생각을 못했는지 끝도 없이 쏟아지는 저들에게 불리한 증거와 주변 이웃들 증거에 사색이 된 이들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 안 나타낼 테니까 제발 소송만이라도 취하해주면 안 될까? 우리 그 돈 마련할 주제 안 되는 거 당신도 더 잘 알잖아.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나 한 대 치고도 남았을 것들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소송을 취하해. 주제에 호강에 겨워 이딴 짓 버렸으면 수습도 네 놈이 알아서 해야지. 여보 제발. 야, 안 떨어져? 우리 태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대서 잠깐 봐줬더니 아직 매운맛을 덜 봤니?
아닙니다, 형님. 제 앞에서는 우는 소리를 하다가도 저희 오빠 서슬퍼런 기세에 꽁지가 빠지게 내빼는 남편놈 꼴을 보니 그 자리에서 단박에 이혼 결심한 것이 후회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금 싱글이 되었어요. 한동안 머릿속이며 가슴속이며 이래저래 시끄러웠지만 거의 제 곁에 붙어 살다시피 하며 저를 돌봐준 오빠 덕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빠 곁에 붙어 있었으니 저 거지 같은 인간들이 감히 제 근처에 접근할 수 없었겠죠. 안 겪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었겠지만 가뜩이나 궁핍한 인생 더 쪼들리게 사는 것들 꼴을 보니 이 정도 선에서 인연 끊길 잘했다 싶어요. 아니다 싶은 인연은 빨리 정리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 인간이랑 갈라선 거 잘한 거 맞죠? 저는 후련합니다. 다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됐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원래 집은 서울인데 남편이 경기도 사람이라 여기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 회사도 경기도거든요. 저는 지금 집 주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에요. 동네 분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그냥 진짜 작은 카페인데 원두를 좋은 걸 쓴다는 소문이 좀 나서 다른 동네에서도 커피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진짜 비싼 원두를 쓰는 건 맞긴 해요. 원래 제가 입에 좀 까탈스러워서 제 입에 맞는 걸 찾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냐 하실 텐데 이 동네가 임대료가 상당히 싼 편이라서 많이 남지는 않아도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살림할 성격도 아니고 원래 서울에서도 카페를 했었거든요. 남편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에 다녔어요. 운이 좋은 살이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니었는데 인턴십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 스펙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못하다고 조금 눈치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학교를 어디를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랑 결국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 그건 당신이 대단한 거야. 자신감을 가져. 라고 말이죠. 남편은 연애할 때도 그런 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었어요. 남편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남편보다 나아서 어릴 때부터 늘 비교당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은 편이었는데 제가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니 자신감도 생기고 훨씬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말이죠. 물론 저는 남들보다 그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한 분들이시거든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규모가 꽤 커서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컸었고 어머니는 의사신데 굉장히 유명하고 명망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말 그대로 부와 명예를 다 갖춘 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한 명씩 있는데 오빠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해외에 경영 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났고 언니는 엄마를 따라 의대를 나와서 지금 의사예요. 이쯤 되면 많은 분이 그러면 너는 왜 그러고 사냐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 집이 정말 좋은 집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에게 한 번도 너는 왜 언니만 못하냐, 오빠만 못하냐는 소리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제가 하고 싶다는 걸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잘난 언니와 오빠 때문에 제 기가 죽을까 더 챙겨주셨으면 챙겨주셨지 차별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집 막내딸로 자랐으니 제 성격은 그렇게 낙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남편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같은 상황에서 나는 행복하게 자랐는데 그러지 못한 남편을 안쓰럽게 여겼던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열등감이 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귀는 내내 저희 집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조금 여유가 있는 지분인 건 사실이지만 엄청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말이죠. 결혼식을 작게 하는 건 엄마로서 좀 슬픈 일이긴 해. 근데 나는 막 너무 크고 성대한 건 싫어. 언니가 그렇게 했잖아. 나는 작게 할래. 그래. 애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하게 해줍시다. 다행히 부모님도 제 의견을 다 들어주셔서 결혼도 잘 넘어갔어요. 언젠가 남편에게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이야기를 해야 할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 더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진 뒤에 알게 되었으면 했거든요. 당신은 되게 걱정이라고는 없어 보이고 여유로운 게 부러워.
걱정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열심히 살다 보면 다 길이 나올 거라 믿는데. 가끔 보면 되게 부잣집에서 공주님처럼 자란 사람 같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늘 웃었습니다. 아니라고는 말 안 했어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저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좀 속물적인, 아니 좀 많이 속물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 놀란 일이 꽤 있었거든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셨어요. 남편의 회사도 충분히 좋은 회사였지만 아주버님의 회사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 되시는 분이 의사셨거든요. 물론 아주버님도 좋은 학벌과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형님이 객관적인 배경이 더 좋기는 했어요. 형님의 집안도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엄마한테 물어보니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왜? 좀 속물이야. 니네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맨날 안 해도 될 말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 나는 좀 보기 싫더라. 형님네 부모님들도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시댁 식구들이 그랬어요. 그게 노골적으로 티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리 왔어? 얘가 우리 큰 며느리, 의사야, 의사. 말끝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형님이 의사라는 이야기는 빼놓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언니 그리고 지인들 주변에 아는 의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자랑하는 심리가 사실 이해가 잘 가진 않았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우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애교에 가까운 거였고 사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그냥 살림이나 하지. 그 작은 카페 뭐 얼마나 번다고 동네 부끄럽게. 그런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은 부와 명예에 품격이 있는 집안인데 둘째 며느리가 동네에서 아줌마들 상대로 커피나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동서, 그거 얼마나 벌어? 그래도 꽤 벌어요. 한 2, 3배? 그게 꽤 버는 거야? 내 월급의 반의 반도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일하잖아. 알바도 안 쓰고. 동네 장사로 이 정도 벌면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작은 가게 알바 쓸 게 뭐 있다고 써요. 혼자 해도 충분한데. 사실 조금 가짜긴 했어요. 형님이 번다는 그 엄청난 월급도 저희 집 재산에 비하면 모래 한 톨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뭐 형님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였겠지만요. 문제는 그런 일이 갈수록 잦아졌다는 겁니다. 거의 숨쉬듯 저를 무시했어요. 물론 저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모든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저급함에는 매번 환멸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늘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파서 늘 참았습니다. 시댁은 가족들 간에 딱히 사이도 좋지 않으면서 모임은 굉장히 자주 가졌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첫 번째는 시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물론 저희 집처럼 굉장히 재산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재산이 있는 집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매번 아버님이 좋아하는 술이며 고기 같은 것들을 사와서 누가 봐도 가식적인 애교를 떨어댔으니까요. 아버님, 전에 이 술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어머머머머, 이거 당신이 구하기 힘들다고 했던 그 술 아니에요? 너는 어디서 이걸 구했니? 저랑 친한 교수님 중에 술을 모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식사할 때 이 술 이야기했더니 다음에 하나 구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하셨다고 주셨어요. 원래 시아버지는 뭐가 됐든 좋다 싫다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술은 정말 좋으셨는지 받아들고는 한참을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그 반응에 형님의 어깨가 하늘을 찌를 대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사람은 인맥 이런 게 있어야 해. 그러니 이렇게 구하기 힘든 것들도 척척 구해오고 그러는 거지. 여보, 의사 며느리 떠서 좋겠슈? 자신이 또 점수를 땄다고 생각했는지 형님은 자신만만하게 웃더니 저를 힐끔 한번 보더군요. 너는 나한테 안 돼 하는 얼굴을 하고서는 말이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형님은 저를 무시하면서 우월감을 느꼈어요. 저보다 자신이 낫다는 것을 항상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면 늘 그런 식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웃기기만 했습니다. 저는 싸울 생각도 없고 이기고 지는 것을 겨룰 마음도 정말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 저러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까지 그런 형님을 거들어 주시기 시작하면서 빈정이 상할 일이 꽤 생기긴 하더군요. 이번 어머님 생신에 동서는 뭐 할 거야? 글쎄요, 현금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현금? 성의가 없지 않아? 그리고 동선의 형편 뻔히 아는데 하면 얼마나 하겠어. 성의도 없고 금액도 적으면 감정만 상해. 차라리 선물을 해. 제가 얼마를 할 줄 알고요. 제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형님은 정말 노골적으로 비웃더군요. 동서,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무리해서 용돈 같은 거 많이 드리지 말고 주제에 맞게 해. 황새 따라 오르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말고 괜히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 형님은 정말 모든 말과 행동에 저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었어요. 커피숍에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카페가 더 작네? 동네 장사가 다 그렇죠 뭐. 나는 정말 동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장사를 왜 하는 거야? 동네면 아줌마들 진상도 많고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을 텐데. 생각보다 그런 손님이 많지 않으시고 저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 뭐 커피는 맛있네. 굳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았어요. 정말 속이 뒤틀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 쉽지 않은데 형님은 그걸 해내신 분이시거든요. 원래 저희 시댁은 제사 같은 걸 지내진 않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밥보다 밖에서 외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시댁에 가서 요리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집에서 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 말이죠. 형님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이야기 들었지? 어머님 생신에 따로 식당 예약 안 할 거고 댁에 가서 요리해야 하는데 내가 그날은 일이 좀 바쁘거든? 그래서 늦게 가야 할 것 같으니까 동서가 좀 해줘. 나는 바쁜 사람이잖아. 네? 저도 하는 일이 있는데요. 동서가 하는 일이랑 내가 하는 일이 같아? 평소라면 시아버님이 뭐만 하나 입을 떼기만 해도 유난이란 유난을 다 떨면서 당장 달려왔을 사람이 또 자기 고생하는 건 하기 싫은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가서 요리를 다 하라는 말에 그동안의 형님 모습이 생각나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요리를 썩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해서 재료를 바리바리 싸서 들고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러시더군요. 너는 집에서 노는 얘가 왜 이렇게 늦었니? 네? 저 일하는데요? 그것도 일이라고 요새는. 그러더니 혀를 차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시작부터 기분도 너무 나쁘고 기분도 상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이니 나쁜 마음은 먹지 말자고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나름 정말 노력하고 힘들게 준비한 생신상이었어요. 퇴근이 늦은 남편이 이걸 다 당신이 한 거냐고 대단하다 엄지를 치켜 세워줄 만큼 말입니다. 시어머니도 방에서 나와서 슬쩍 한번 보시더니 별말이 없으시더군요. 시어머니 성격상 뭐 하나라도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 싶으면 바로 잔소리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제가 꽤나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은 정말이지 시간을 딱 맞춰서 오셨어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와 한 번 쓱 훑어보고는 말하더군요. 생각보다 잘했네. 나는 난리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칭찬도 좋게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딱 맞춰온 형님이 얄미워서 한마디 했어요. 딱 맞춰서 오셨네요. 요리 다 끝나가니까. 어머 동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이야기한다? 나 지금 사람들 치료하다가 온 거야. 의사잖아. 평소에는 잘만 오던 사람이 그러니까 더 어이도 없었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일하시는 병원이 그렇게 바쁘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 병원은 사실 성적 좀 안 되는 애들이 가는 곳이긴 하지. 환자도 많지 않을걸? 이라고요. 그 말이 생각나서 속으로 비웃고 있는데 저희 대화를 시어머니가 들으셨는지 인상을 팍 쓰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좀 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 온 의사한테?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아니면 뭐야? 어디 소나리 동서가 형님한테 말대꾸해?
형님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겁 보라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얄미워서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시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여기서부터 형님의 태도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마침 밥도 다 됐는데. 마치 자기가 했냐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님에게 말하더군요. 아버님이 부엌을 한번 쓱 보시고는 형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러고는 시아버님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형님을 보자 형님은 그래서 네가 어떡할 건데? 하는 얼굴로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군요. 원래 저는 남을 그 정도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 형님이 정말 미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푸념 아닌 푸념을 했습니다. 진짜 형님 너무 얄미워. 당신이 참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처음으로 자신감이 없고 늘 나약한 모습만 보여주는 남편이 불쌍한 게 아니라 답답하다 느꼈어요. 언제까지 이런 취급받고 살 거야, 당신? 언제까지라니. 나는 형을 이길 수 없어. 당신도 포기하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만 보고 살아.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나더군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남편은 늘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제 심정은 몰라주고 속 편하게 그러고 있는 남편이 더 짜증이 날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사실 제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어요. 워낙 노골적으로 속물인 사람들이니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알아서 저를 받들어 모실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짜증이 났어요. 그런 그들을 보는 것조차 역겨울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희 시아버지 생신에 집에 와서 음식을 좀 해라. 네? 말을 왜 한 번에 못 알아들어. 너희 시아버지 생일에 집에 와서 전에 내 생일에 했던 것처럼 요리를 좀 하라고. 아버님이 또 드시고 싶으시대요?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니? 곧 죽어도 시아버지가 맛있어서 또 생각이 난다더라. 네가 그날 잘했잖니와 같은 소리는 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났는데 약간 심술이 나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문제긴 하잖아요. 고생은 제가 있는 대로 다 했는데 정작 자기가 한 것처럼 칭찬을 들은 건 형님이었고 근데 그날 음식이 또 드시고 싶다고 하니 나한테 이야기는 해야겠는데 죽어도 네가 잘했다는 칭찬은 해주기 싫고 그 마음이 진짜 너무 못됐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시아버지 생신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오고 전화를 하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독감이라네요. 전염성이 너무 높은 독감이라 사람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열도 너무 많이 나서 음식을 하기에도 무리일 것 같고. 시어머니는 왜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냐, 이런 날 아프면 어떡하냐 구구절절 제 탓을 하는 말들을 해대셨습니다. 아프다는 사람에게 말이죠. 괜찮냐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었어요. 물론 예상한 일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남아있는 정마저 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 생신에 갔다가 일찍 집으로 왔어요. 아프다며? 괜찮아? 일찍도 물어본다. 미안, 정신 없었어. 괜찮아? 약 먹고 일어났더니 좀 괜찮아졌어. 남편에게 물어보니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형님이 재빠르게 어디선가 음식들을 사온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시아버지에게 들켰다더라고요. 전에 요리한 게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애는 괜찮냐, 고생시켜 아픈 거 아니냐 하며 제 편을 들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와 형님은, 특히 형님은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제 욕을 하고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카페로 찾아왔었습니다. 아프다더니 멀쩡하네? 며칠을 알았더니 좀 괜찮아졌어요. 그런 사람 치고는 혈색도 괜찮은데? 제가 괜찮은 게 싫으신 분처럼 말씀하시네요. 제 그 말에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러고는 한참을 카페를 두리번거리더니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지? 나 엿먹으라고? 제가 뭘 일부러 그래요? 동서가 음식한 거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복수한 거 아니야? 형님 전에 일부러 그러신 거였어요? 제가 시치미를 뚝 떼며 이야기했어요. 형님은 스스로 자신이 지난번에 일부러 요리를 자기가 한 척 한 거라는 걸 인정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본인도 깨달았는지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뭐.
누가 그렇대? 동서가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행동을 한 건가 싶어서 물어본 거지. 사람이 아팠다는 걸 왜 고지고대로 안 듣고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진짜 아팠나 보다 하지, 형님처럼 제가 나 일부러 엿먹이려고 안 아픈데 그런 척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안 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제 말에 형님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자기가 저한테 큰 소리 뻥뻥 치러 왔다가 본인 허물만 말해주고 돌아간 셈이 되어버린 거죠 뭐. 그 이후로 형님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가세했고 말입니다. 함께 쇼핑하러 가자고 불러놓고는 저를 짐꾼처럼 대하지 않나 무시하면서 막말하는 것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 당신네 식구들이 불러도 안 나갈 거야.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 뭘 더 얼마나 참으라는 거야? 당신은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그리고 뭐 우리가 형님네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남편의 그 말에 솔직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존감이 낮다고는 생각했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실제가 그렇잖아. 가진 게 없고 학력이 좀 부족하며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거야?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당신 말이 그렇잖아. 내가 무시받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부당한 걸 참고 있으라는 거야? 왜? 내가 당신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제 말에 남편은 제대로 된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그 대화로 사실 남편에게 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을 대체 뭘 믿고 앞으로 함께 긴 날들을 살아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니 시댁 식구들은 더더욱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아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형님이 제 카페를 찾아왔더라고요. 언제 봐도 참 이 카페는 왜 하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마음이 든 상태였기 때문에 삐딱한 투로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러 오셨어요? 어머, 동서, 말투가 그게 뭐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점점 버릇도 없어지니? 둘이 함께 쿵짝이 잘 맞아서 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댔어요. 그 말이 멈춘 건 저희 가게의 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수근거리며 시어머니와 형님을 욕하는 게 들렸거든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손님들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본론을 이야기했어요. 나도 여기 좋아서 온 건 아니고 네 시애비가 그때 먹었던 집밥 타령을 하도 많이 해대서 왔다. 아니 그 양반이 대체 왜 그러나 몰라. 늙었으면 아무거나 좀 먹지. 하여간 고집도 세고 본인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고 곱게 좀 늙지. 어머니 밥만 돼도 참 좋을 텐데 그쵸? 그러게나 말이다. 성격 같아서는 바로 거절했을 텐데 뒤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시아버지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군요. 순전히 가진 재산 때문에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저렇게 욕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게 말입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정리 좀 하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물론 곧 후회했지만 말입니다. 음식 재료들을 사서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양손에 짐을 다 들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곤란해하고 있는데 가벼운 짐 하나만 든 형님을 시어머니가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우리 며느님 비 맞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서는 자기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펼쳐들었습니다. 우산 들고 와서 다행이네 그래. 그러고선 저를 돌아보고 말했어요. 우리 먼저 갈 테니까 너도 얼른 와라.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런 마음은 전혀 신경이 쓰이지도 않는다는 듯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의사 며느리 비 맞고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아니니? 너는 그냥 뛰어와. 그리고는 두 사람은 앞서갔더군요. 저를 비웃듯 바라보는 형님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빗줄기가 거세져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서 제대로 뛸 수도 없었고 이미 다 젖어서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하니 제 꼴을 보고 두 사람을 비웃듯 웃더라고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음식 재료들 다 젖었네. 그러게, 좀 빨리 좀 띄워오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행동도 꿈꾸니? 일단 내 옷 좀 가져다 줄 테니까 갈아입고 음식부터 해. 너희 시아버지 들어오시기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다.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저를 비웃던 두 사람은 제가 아닌 음식 재료들 걱정부터 하더군요. 정말이지 오만정이 다 떨어지다 못해 누군가를 증오하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집에 가족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저 요리 안 해요. 뭐?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 안 해요. 동서, 지금 미쳤어? 안 미쳤고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멀쩡하거든요. 저 요리도 안 할 거고 이제 이 집 며느리도 안 해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 제 짐을 싸면서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오열하다 겨우 상하 성명을 하고는 더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당장 데리러 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나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짐을 챙기고 있는데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와 형님과 함께 집으로 왔어요. 너 그동안에 좀 봐줬더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뭐? 며느리를 안 해? 그거 좀 시켰다고 하기 싫어서 집에 와서 짐을 싸고 있어? 동서, 진짜 잘 생각해. 동서 이러고 나간다고 아무도 안 잡아. 아쉬운 건 동서지 우리가 아니라니까?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한 대 때리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더군요. 여보, 일단 진정을 좀 하고. 너는 말리지는 못할 망정 네 엄마랑 형수까지 끌고 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제 모습에 남편이 굳더군요. 어머머머, 얘 봐라. 정말 미쳤나 보네? 제가 요리를 하기 싫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여태 저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하셨잖아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양손에 짐 들고 있는 며느리한테 우산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갔으면 비 쫄딱 맞고 온 사람한테 미안하다, 수고했다 한마디는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인 거죠. 그런 사람 비웃으면서 음식재료 걱정부터 해요? 제가 이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해요? 왜요? 내가 뭘 또 언제 비웃었다고 그러니? 그럼 안 비웃으셨어요? 괜찮냐, 수고했냐 말 한마디라도 하셨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꿍얼거리더군요. 뭘 그렇게 대단한 거 한다고 유세를 떨어. 유세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 취급도 안 해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 화난 거 알겠는데 어른들한테 소리는 지르지 마. 그 말을 하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정말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을 노려보니 남편도 놀란 듯 주춤하긴 하더라고요. 나는 너한테도 정 다 떨어졌어. 이혼서를 보내면 사인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 이혼하자면 하지. 뭐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아니? 너 같은 며느리는 뭐가 아쉬워서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줄 알고 일어나 본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빠는 표정이 험악했고 엄마는 이미 눈에 반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아빠는 그런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저에게 다가와 제 젖은 몸을 살폈습니다. 우리 막내 괜찮니? 감기 걸리겠다. 아이고, 몸도 약한 애가. 다른 건 다 상관없다는 듯 제 걱정부터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다시 한번 왈칵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을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남편이 조금 곤란한 얼굴로 보고 있었어요. 지들도 사람이면 그러긴 해야겠죠.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말을 했습니다. 대개 따님이 먼저 잘못한 거예요. 밖에서 우리 애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짐 든 애 그런 취급을 하셨다는 이거 하나만 봐도 그동안 어떻게 하셨을지 눈에 보이네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이시거든요.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엄마는 옆에 형님을 보고도 말을 이었습니다. 그쪽 부모한테 딸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으로 키우셨는지 전화해서 좀 물어봐야겠어요. 저희 엄마 말에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요? 무슨 수로요? 뭐 114에 물어보시게요? 그 말에도 인성이 묻어나왔어요. 지금 말하는 것만 봐도 인성이 보이네. 이 교수 자식 농사를 너무 못 지으셨네. 엄마가 정말로 자신의 부모님을 아는 것 같은 말을 하자 형님은 그제서야 많이 놀란 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뭐 환자라도 되셨어요?
강병원 박수정 교수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아실 거예요. 엄마가 자기 이름을 밝히자마자 형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의사라면 말이죠. 강병원 박수정 교수님이요? 그쪽이 아니 동서 어머님이 박수정 교수님이시라고요? 네, 저희 엄마 이름이 박수정이에요. 직업은 대학병원 교수시고. 제 말에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도 굳었습니다. 물론 제일 놀란 건 형님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럼 동서 아버님은 유진유통 회장님. 네, 저희 아빠가 그런 이름을 가진 회사를 경영하시긴 하시죠. 형님은 정말 아무 말도 더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그런 형님과 저희 집 식구들을 번갈아 보면서 있었고 말입니다. 어서 짐 챙겨서 나가자. 한시라도 이 집에 우리 딸 더 있는 꼴 나는 못 본다. 자네, 얌전히 이혼 소리나 기다리고 있어. 알겠나?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엄마한테 미안해서 저도 울었습니다. 며칠간은 부모님도 제 눈치를 살피며 제대로 경위를 물어보지는 않으셨어요.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우리 집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막내딸이었거든요. 혹시나 제가 상처받을까봐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듯 했습니다. 며칠간의 마음 정리를 끊고 그간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물론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사실 좀 걸러서 이야기한 건데도 부모님은 자기 딸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너무 화가 나셨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당장 그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정말로 형님의 집에 전화하신 것 같더라고요.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어요. 동서, 그동안은 내가 정말 미안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제가 아무 대꾸 없이 듣고 있으니 자기가 부모님께 얼마나 혼이 났는지 줄줄 말을 하더군요. 불쌍하게 봐달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박 교수 같은 사람이 자식 교육 잘하라고 연락하냐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시겠다고 말이야. 어머니께 한 번만 잘 말해줄 수 없을까? 내가 너무 반성하고 있다고. 제가 우리 엄마 딸이 아니었어도 이러셨을까요? 아니실 거 알아서 그 사과는 안 받을래요. 동서, 진짜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아버지한테 죽어. 제발. 저 이제 그쪽 동서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아니, 남편은 집으로 찾아왔었죠. 아빠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정리하기 전에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할 건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득한 끝에 남편을 만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시어머니도 함께 나와 있더군요. 표정부터 그 전에 저를 보던 얼굴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 속에 뻔히 보이는 태도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미안해. 알겠는데 사과 받아줄 생각은 없어. 사과 받아주고 용서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용서 안 해줘도 되는 거 맞지? 제 대답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야기 안 했어? 뭐? 우리 집이 이런 집안이라는 거?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냥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은 나한테도 열등감을 느낄까봐 이야기 안 한 것도 있고. 그래도 뭐 언젠가는 이야기했겠지. 우리가 잘 살았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아가. 아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던 며느리가 순식간에 아가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 180도 달라진 태도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이죠. 어쩌죠? 저는 노력을 할 생각이 없는데. 너는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하마. 남편이랑 어머니를 봐야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 그걸 해야 한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노력이에요. 이제 근데 저는 그걸 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이번에는 남편도 가세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당신이 힘들다 그러면 먼저 나설게. 예전처럼 굴지 않을게. 내가 거기 다시 돌아가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겠어?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이제 다 알았는데 알아서든 모시겠지.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당신이랑 당신 집안의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많이 노력하마. 제가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제가 왜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사람들을 참아주면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한테 뭐가 남아서? 제 말에 두 사람 다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입을 다물더군요. 그런데도 아직은 포기가 안 되는 모양인지 우물쭈물했습니다. 나는 그 집으로 절대 다신 안 들어가. 그니까 우리 아빠가 변호사 수십 명 싸가면서 소송 걸기 전에 내가 보낸 서류에 사인이나 해.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통쾌하더라고요. 아빠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며 웃었어요. 언니와 오빠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니는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저희 형님과도 건너 아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대신 복수해줬어. 무슨 복수? 좀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능력도 없는데 주제도 모르고 설친다고 평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슬쩍 말을 보태줬지. 알지? 내 동기들 원래 내 말 다 믿는 거. 걔는 직어국 출신이라 어차피 여기서 인맥도 없어서 맨날 모임 같은 데 끼고 싶어도 못 끼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예 못 끼게 내가 만들어줬지. 언니한테 들으니 지방대 의대 출신인 형님은 의사들 모임에 매번 나오고 싶어 했다더라고요. 저희 언니야 뭐 서울에 있는 인류대 의대 출신인데다가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으니 그런 모임에서 언제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언니의 입에서 형님의 험담이 나왔으니 형님의 그 꿈은 완전히 엎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였죠. 얌전히 있으면서 너한테 조금 잘하기만 했어도 인맥이 알아서 굴러 들어왔을 텐데 걔도 진짜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거다. 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말이야. 사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 전화가 오긴 했었어요. 우는 소리를 해대며 이것저것 물어보시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언니한테 형님을 어떻게 해달라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언니는 저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저한테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전화해서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그냥 본인 역경은 본인 헤쳐나가세요.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떡해요? 저도 그 거지 같은 집안에서 3년을 버텼는데. 한동안은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과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 시어머니, 형님뿐 아니라 형님의 부모님 그리고 시아버님에게까지 말이죠. 시아버님까지 찾아오셔서 사과하시니 더는 복수다 뭐다 할 마음도 사라지긴 하더군요. 사실 제가 뭐 딱히 나서서 복수를 제대로 한 건 없었지만 말입니다. 남편이 제가 보낸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지 않아서 변호사가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제 변호사가 조목조목 다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만약 소송으로 가면 저희 집은 어마어마하게 변호사를 붙일 거고 패소하시면 그 소송 비용까지 남편이 물어야 한다는 것과 제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변호사가 다녀온 날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마지막으로 묻는다며 물었어요. 진짜 꼭 이혼을 해야겠어? 여태 내 말을 뭘로 들었어? 나는 당신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얼른 도장이나 찍어.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남편은 그제야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막상 이혼하게 된다면 어딘가 서운하거나 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시원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그 집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입니다. 이혼이 성립되던 날 남편과 마지막으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은 좋게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새 조금 지쳐 보이긴 하더라고요. 엄마가 내 탓을 많이 하셔. 당신 탓? 네가 좀 더 잘해줬으면 당신이 그렇게 하셨어도 네가 버텼을 거라고. 그리고 왜 결혼하는 부인 집안이나 배경 같은 거 물어볼 생각은 안 했냐고.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탓이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지 뭐. 원래 저희 시아버님은 나서서 뭔가를 이야기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번 일 이후에 시어머니와 형님을 크게 혼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막말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 제발 고치라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말이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 나이 먹고도 정신 못 차리면 나중에 더 늙어서 자식뿐 아니라 나한테도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 어머니가 아버지 그런 모습 처음 봐서 많이 놀라신 것 같긴 하더라. 진작에 좀 그러시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이미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형님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도 처음에는 나 찾아와서 너 그런 집 딸인 거 정말 몰랐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지시더니 지금은 조용해지셨어. 형 말로는 뭐 어디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서 길을 쓰고 노력하던 게 있는데 그게 자기 일 소문이 다 나서 어그러졌다나 뭐라나. 자기 의사 인생 더 피기는 힘들어졌다고 기가 팍 죽었다던데. 저희 언니가 있는 그 모임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런저런 말을 하더니 한동안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더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대단한 집안에서 그런 잘난 언니 오빠를 두고서도 자존감이 높은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부모님이 당신을 차별하지 않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 뭐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거로 한 번도 나를 차별한 적이 없으니까. 나도 차별받고 자라지 않았으면 당신처럼 당당하게 클 수 있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노력해봐.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나온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남편과의 마지막 기억이네요. 그러고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 집안 식구들과도 그 이후로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간간히 형님만 다시 그 모임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리고요. 참 어떤 임무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보다 못해 보인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도 되는 사람과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설사 제가 이만큼 배경이 좋지 못했더라도 그건 그들이 잘못한 일이고 반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 우울해지긴 하네요. 그때 힘들었던 때가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하지만 후련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